일단 인원은 이건 접수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인원하고 응시 인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응시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고 접수 인원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제가 일부러 수치를 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저 끝을 같이 해놨는데 전년도보다 인원이 적죠. 적은 인원이고 그냥 재학생만 봐도 41만 2천에서 41만 6천이니까 인원이 줄어든 거는 줄어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85.5%라는 저 수치가 재학생 비율인데 재학생 비율이 2020학년 1학년도 6평에는 86.2%로 늘었어요. 재학생이 늘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졸업생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비율상으로만 보면 이건 이제 응시 인원이 아니라 접수 인원끼리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접수 인원끼리만 보면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게 실제로 졸업생의 감소로 이어질 거냐는 거는 좀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6월 모평을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게 접수를 보통 4월에 하거든요. 4월에 해서 올해 4월이 굉장히 좀 심했던 때라서 접수를 안 받은 곳이 되게 많아요. 학원들도 접수를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런 부분의 변화가 좀 있어서 저건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건 수학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탐구인데 왼쪽에 있는 수학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연한색이 나형입니다. 연한색이 나형인데 나형이 차지하는 물론 수험생이 줄었으니까 가나형 다 인원이 줄었겠죠. 인원은 줄었으나 접수 인원 가지고만 생각하면 전년도가 62%인데 나형이 올해가 59.9%예요. 6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나형 인원이 조금 더 주는 거죠. 비율상으로 보면. 그러면 가형 인원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저 오른쪽에 보면 사탐의 비율이 54.8%에서 55%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실제로는 이제 54.99%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탐의 인원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과탐과 수학과의 집단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단 한 해도 일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탐 집단이 수학과 집단보다 적거든요. 과탐 집단보다 수학과 집단이 적거든요. 그러면 나형 과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나형 과탐이 좀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되냐면 가형과 나형의 그러니까 가형의 학습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가형의 학습 부담이 많이 주니까 애들이 나형 과탐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뭘로 간다는 거죠. 가형 과탐으로 그냥 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응시 인원도 저런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결시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요. 작년 수능의 결시율이 1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결시가 되게 높아서 결시 상황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접수 인원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면 성적표가 나오는 날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과목별 응시 인원이 나와요. 지금 여기는 과목별 응시 인원이 없거든요. 접수 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접수 때는 과목별 인원이 나오지 않고 응시 발표할 때만 과목별 응시 인원이 나옵니다. 근데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최근에 평가가 좀 친절해져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까지의 응시 인원을 같이 보여줘요. 과목별 응시 인원을. 그러면 뭘 보시냐면 예를 들어서 사탐이 전체적으로 10%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애가 선택한 과목이 12% 정도 줄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애가 그 과목을 지금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에 바꾸면 아니죠. 그냥 해야죠. 하는데 학습량 자체가 좀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응시 집단의 규모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등급을 따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응시 인원 자체로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이게 등급컷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컷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등급컷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가채점이고 가채점 기간의 등급컷은 별로 의미가 없는 데다가 등급컷이 사실은 뭘 결정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저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국어의 3등급의 구분 표준 점수를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일부러 조금 보시기 옆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이제 음영을 번갈아 쳐놨는데, 국어 3등급의 표준 점수를 보시면 이게 최근에 4번의 평가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6월, 작년 수능, 작년 9월, 작년 6월 하면 4번의 시험이 됐죠. 그 4번의 시험에 국어 3등급의 표준 점수를 보시면 다 117이죠. 올해만 118이고. 네. 그러니까 저게 표준 점수의 원리거든요. 3등급 표준 점수는 무조건 117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수가도 지금 보시면 수가 3등급도 잘 찾아보시면 116도 있고 117도 있고 118도 있는데 어쨌거나 117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수나 집단은 참 특이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3등급은 어쨌거나 117 기준으로 1, 2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100을 기준으로 항상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가 117인데 144고 여기가 117인데 여기가 139잖아요. 그러면 3등급까지 전체 덩어리가 27등분 나 있다는 거고 이거는 22등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2등분 나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어가 변별력을 못 갖는 거예요. 왜냐면 원서스로 들어갈 때 다 동점자니까. 근데 이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만큼 변별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표현점 최고점이 높은 거를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나중에 정시 때 좀 더 자세히 아시면 되고 여기서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올해 6평이에요. 근데 올해 6평 1컷이랑 제일 비슷한 게 국어는 전년 수능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올해 1컷이 90일인데 전년 수능이 90일이니까 1컷이 제일 비슷한 거는 전년 수능이잖아요. 수학가가 88이었는데 이거랑 제일 비슷한 걸 그나마 찾으면 전년도 6평이에요. 계세요? 네. 그리고 수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세계죠. 네.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를 그나마 비슷한 걸 찾으면 요때거든요. 왜냐하면 3컷에 가면 3컷은 이때가 제일 높아요. 4컷도 요때가 제일 높고. 자, 그래서 저는 뭘 해보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 2021학년도 6평에서 얘를 빼보는 거예요. 등급 컷을. 그러니까 91에서 91을 빼면 0이겠죠. 근데 그러면 얘도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저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게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요.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어는 1컷은 같은데 2컷은 2점 떨어지고 3컷도 2점 떨어지고 4컷 갔더니 3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5컷이 갔더니 5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1컷까지는 동일한데 2컷부터는 사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그게 국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가를 보시면 수가는 1점이 적은데 전년도 6월보다 그러면 2등급도 1점이 적은 건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3등급을 갔더니 3점이 적고 4등급 갔더니 6점이 적고 5등급 갔더니 8점이 적잖아요. 그리고 수나는 8점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다가 4등급에 갔더니 오히려 뒤집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3등급 아래쪽의 아이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한 상위권이 있는데 그 견고한 상위권은 지금의 이런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아래부터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2등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듬성듬성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거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구조를 갖고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3, 4, 5등급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2등급까지 올라가는데 또는 1등급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회인 수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재학생과 졸업생의 그런 격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상위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저게 단순히
그러면 모든 졸업생은 저 1등급에 있고 모든 재학생이 2등급부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벗어나서 저 형태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극복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이득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평의 어떤 포인트나 체크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체크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9월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이 체크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되, 저는 국어는 문학과 독서의 난이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9월 모평을 보고 나서도 문학과 독서의 난이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 될 거다. 그리고 화작에서 늘 6월과 9월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신유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게 하나고, 수학은 지금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통범위가 늘었어요. 그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수학과와 수학나의 공통범위가 늘었어요. 그러면 공통범위는 수능에서는 항상 공통문항이 나옵니다. 전년도 수능의 공통문항의 개수는 3개였고 전전년도도 3개였습니다. 근데 공통범위가 늘었으니까 공통문항의 숫자도 뭐 해야 됩니까? 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재학생 기준으로 올해 3월 합평과 4월 합평을 보면 공통문항의 개수가 0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본 6월 합평은 공통문항 개수가 8개였습니다. 수원에서 내문항이 나오고 확통에서 내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에 6문항으로 줄지 아니면 6월에 10문항으로 늘지 그건 몰라요. 근데 9월까지 보고 나면 공통문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되게 재밌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공통문항이 가형에도 있고 이제 나형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형에는 내문항이 주관식이었는데 나형은 전부 다 8문항이 객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관식과 객관식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형은 그걸 객관식으로 놔서 상대적으로 그런 걸 좀 없앴다는 거죠, 어려움을. 또 하나는 한 문항은 가형은 3점짜리인데 나형은 4점짜리였어요. 동일한 문항인데 배점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저는 공통문항 중에서도 수원의 공통문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수원의 공통문항이 이건 어떤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2022학년도, 즉 얘네 다음 학년도에 수원수투가 공통과목이 되는데, 그 수원수투의 공통과목에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평가원이 이때까지 한 번도 가형집단과 나형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형집단과 나형집단 항상 따로 나눠놓고 시험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수원수투예요. 그러면 난이도를 조절할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올해 가형과 나형이 수원이 겹칩니다. 그럼 올해 수원에서 공통문항을 통해서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 부분의 공통문항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수원 문항이 나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통문항으로 봤을 때 나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나형 기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준필러의 난이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준필러의 난이도가 일정한 난이도 이상으로 나온다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영어는 간접 연계 비율을 잘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수능하고 관계된 건데, 내년 수능에 50%로 줍니다. EBS 연계율이 50% 준다는 것 자체는 그 EBS 연계율을 낮춰야 되는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직접 연계를 그대로 두고 간접 연계를 좀 더 난이도 있게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 4문제 중에 2문제는 직접 연계고 2문제는 간접 연계거든요. 또는 미연계가 나오거든요. 그 2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거 같은 경우에 33번, 34번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배정 과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9월 정도에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평가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평가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9월이랑 수능에 신문에 나는 난이도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9월 난이도는 6월 기준으로 나올 거예요. 6월 난이도는 전년도 수능 기준으로 나오고, 그리고 수능은 6월, 9월 기준으로 수능이 어떻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의 구조를 보는 거지 우리 애가 시험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난이도가 중요한 거지 객관적인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도 우리 애가 어떤 걸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국어에서는 화작문의 집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봤을 때, 시험을 볼 때 화작문을 어떠한 집중도를 가지고 시험을 봤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저걸 확인하는 거를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집중도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린 집중도를 오래 유지하면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애들이 시험을 왜 못 보냐면 집중도를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집중도가 정점에 달할 때쯤 종이 쳐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들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가 집중도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애들 시험지, 국어 시험지 한번 보시면 화작문하고 뒤에 독해 부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화작문은 문제가 단절적으로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뒤에 독해 부분은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을 읽고 나면 3문제에서 5문제 사이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집중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애들이 화작문 자체를, 그러니까 영어 듣기에서 1, 2번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도 애들이 영어 듣기를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틀리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냐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번부터 푸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16번부터 풀어서 집중력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화작을 풀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반드시 뭐 그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수학은 수원의 학습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원의 학습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원이 너무 멀리 있고 수원을 좀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연장선상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겨울에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인문자연 모두 다 미적에 미쳐 있거든요. 자연계는 미적분에 미쳐 있고 인문계는 수투 뒷부분에 미적에 미쳐 있고, 그래서 수원 부분의 완성도가 되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 부분의 완성도를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곧 전통적으로 27대 3이죠. 그러니까 27대 3이어서 27문제를 푸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겁니다. 원래 상위권은. 그래서 이거를 뭐 27문제를 50분에 풀고 남은 3문제를 50분에 푸는 게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저희 책 중에서도 이제 5027이라는 책이 있는데, 5027이라는 책은 글자 그대로 그거거든요. 27문제를 50분에 푼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최근은 구성이 그런 구성이 아니라 24대 3대 3의 구조죠. 최근의 구조는. 24문항이 있고 준킬러 세문항이 있고 킬러 세문항이 있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킬러 세문항, 준킬러 세문항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준킬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킬러 세문항은 킬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체계로 가고 있는 게 최근의 전반적인 시험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24대 3대 3의 시간표가 존재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24문항은 몇 분 안에 풀 거고, 3문항은 몇 분 안에 풀 거고, 그래서 시간이 남았을 때 나는 몇 문항을 더 풀 거고, 이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정해놓고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저거를, 근데 그게 꼭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24대 5대 1이었거든요. 수학생들의 평가는 24대 5대 1이었다. 그러니까 준킬러 5문제고 킬러가 1문제밖에 없었어, 사실상. 그러니까 나머지 21, 29는 상대적으로 킬러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이걸 준킬러로 넣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난이도라는 게 객관적인 난이도가 중요한 게 자기의 난이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준킬러라고 불리는 건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애들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친구는 23대 4대 3 이렇게 구조를 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어떤 식으로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뭐 제가 9월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 9월이 지나고 나면 틀리는 개수를 정해야 됩니다. 수학은. 9월이 지나고 나면 3개를 틀린다면 어디서 틀릴 건지, 2개를 틀린다면 어디서 틀릴 건지 틀리는 개수를 정해야 됩니다. 틀리는 개수를 정해야 되고, 틀리는 개수와 함께 어디서 틀릴 건지도 정해야 돼요.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틀린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맞힌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4개를 틀릴 거라고 했다. 그러면 26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니까 26개를 어디서 맞출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26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평가 영어는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평가원은 무조건 7에서 8% 안에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능에서 영어 저렇게 비율이 나왔을 때 평가원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으쓱으쓱 했을 겁니다. 이게 3년 전에는 10%가 넘었거든요. 근데 3년 전처럼 10%가 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어를 꼭 봐야 되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게 재작년처럼 5%대나 5%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평가하지 절대평가는 왜 하니? 이런 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언제 사이란 말이에요. 7에서 8% 사이입니다. 무조건. 근데 지금 데이터로 7.49% 정도 보이거든요. 요번 6평이 1등급이 7.49% 정도 보이는데 그게 결시가 들어오면 8%가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기준으로 7.49%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결시가 아까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시가 밑에서 빠지지 이 1등급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럼 결시가 빠지면 분모가 줄어드니까 비율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나 9%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9평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 영어 시험은 실험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7에서 8%를 맞추는 거니까 한 번은 10%를 맞춰보고 한 번은 5%를 맞춰본 다음 중간 난이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영어는 그런 식으로 실험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원점수 1컷이 필요하다, 1등급이 필요하다. 그럼 1컷 원점수는 93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얘기 중에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하실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가서 전하시면 안 돼요. 감정만 전달되지 아무것도 전달 안 돼요. 그러니까 전달하실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꼭 전달하세요. 1컷은 93이다. 그러니까 91이나 90점의 1컷은 소용이 없어요. 그럼 애가 또 그럴 거야. 엄마 나 수시로 가야 되니까 최저 맞추면 되고 그럼 영어 2등급만 맞으면 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2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80점 목표. 2등급은 더 위험하죠. 그래서 85가 2컷이에요. 1컷은 93이고 2컷은 85입니다. 그래야 그거를 받지. 안 그러면 진짜로 수시적으로 제일 억울한 79.3등급하고 정시적으로 제일 억울한 89.2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되게 잘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 탐구는 전범위이긴 하지만 투과목을 제외하고 전범위로 시험을 봤지만 애들은 전범위가 아니었죠. 그쵸? 애들이 공부한 건 전범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탐구 점수를 전범위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시려고 하지 말고 아이랑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공부한 것 중에서 얼마나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공부가 다 안 됐을 거기 때문에 공부를 어떤 부분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6월 수학이 똑같은 이유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6월 수학 점수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6월 수학은 전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동도 일부만 나왔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도 일부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강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집에가. 그러면 이번 수학 점수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범위로 범위가 확장되면 그게 4문제 나오던 게 2문제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재수학원을 할 때도 애들 작년도 수능 성적 물어볼 때, 모평 성적 물어볼 때 6월 수학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9월 수학 물어보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6월에 기백이 없다고요,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시가 되게 심한 게 수학이랑 탐구예요. 6월 성적이.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착시가 된다는 거죠. 못해도 착시고 잘해도 착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가져오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되, 이렇게 하려면 이런 걸 따져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건데, 자, 예를 들면 위치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위치는 뭐 때문에 확인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뭘 더 할 건가 때문에 확인하는 거지. 다시요. 위치는 앞으로 더 뭘 할 건가 때문에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다 때문에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성적을 받았어요. 7.6%라는 상위 누적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7.6%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죠. 7.6%면 어느 정도 선인지 감이 없는데, 등급만 그냥 맨날 보시잖아요. 2, 2, 3, 3. 뭐 저것만 맨날 보시잖아요. 그래서 못 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애랑 무슨 얘기 하셔야 되냐면, 어디서 몇 문제 더 맞출지 얘기하세요. 이 성적에서 어디서 몇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라고요, 애랑.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국어 한 문제랑 탐구 두 문제를 더 맞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한 문제를 더 맞춰서 85에서 88이 되고, 생윤하고 3문에서 한 문제씩 3점짜리 한 문제씩 더 맞춰가지고 45, 45가 됐다. 그럼 제가 누적이 5.5%가 되거든요. 누적이 거의 2%가 넘게 오르는 거잖아요. 저 2%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30만 명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올라요. 그러면 원래가 순실대나 국민대를 가야 되는데 7.6% 정도면 그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5.5% 정도 되면 건대동대 끄트머리 걸릴 수 있거든요. 애들한테 저런 게 되게 필요한 거라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욕심을 좀 더 내갖고 탐구 두 문제랑 탐구 네 문제랑 국어 두 문제를 더 맞춘다, 이 기준으로. 저 위에 거 기준으로는 국어 한 문제랑 탐구 두 문제를 더 맞추는 거죠. 그러면 얘는 3.7% 정도가 돼요. 그럼 뭐가 어디가 걸리냐면 경희대나 시립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런 패턴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풀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풀서비스 안에 이런 걸 넣어놨거든요. 풀서비스 메뉴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지금 나의 대학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순실대, 국민대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메뉴 중에 수능 가능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돼 있냐면 문제, 그러니까 원점수를 바꿀 수 있어요. 얘가 여기서 한 문제를 더 맞춘다 그러면 그 원점수를 바꿀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클릭을 하면 애가 저렇게 바뀐 게 보여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를 잡아야지, 지금 어디까지밖에 못 간대, 뭐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그리고 6월, 9월에만 저희가 열어드리는 서비스 중에 정시학교 엑스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대학별 한산 점수로 돌려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시 때처럼 이렇게 되는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대의 특정한 어떤 학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 보여요. 여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것만 보여주지. 근데 어떤 특정한 학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풀서비스 옆에 보면 이렇게 배너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것도 앞에 그 점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좀 귀찮긴 하지만. 맨 앞에 성적을 바꿔보는 거죠. 여기서 한 문제 더 맞췄다. 그러면 빨갛게 나오면 떨어진다는 뜻이고, 파랗게 나오면 붙는다는 뜻인데, 빨갛게 나오는 게 파랗게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애가 저거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가 국어 두 문제를 어디서 맞출 건지 얘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국어 두 문제를 문법에서 두 문제를 맞추겠다. 그럼 얘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몇 달 동안은, 한두 달 동안은 그냥 아무 강의, 국어 강의나 들어야 되는 겁니까? 문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수학을 더 맞추겠다. 그럼 수학을 어디서 더 맞출 건지가 되고, 그럼 학원 가가지고 이 선생님 수업 들으면 수학이 올라요. 이렇게 맨날 그렇게밖에 못 물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삼각함수에서 더 맞춰야 되는데 이 선생님 삼각함수 수업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정하는 것도 다 저런 방식으로 정해야 된다. 똑같이 7.6%에서 자연계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인문계가 이렇게 있고 인문계에서 3.4% 똑같아요. 이렇게 출발해. 3.4%로 출발을 해. 근데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얘가 국어 하나랑 그러니까 국어 하나랑 탐구 하나를 더 맞춰요. 생윤 하나를. 그러면 누적이 2.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4%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2.2%가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중대에서 한 대 정도 선을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이 욕심내서 이렇게 욕심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0.97%가 된다는 얘기는 1%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연고대를 갈 수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목표가 저렇게 잡혀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가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전제는 이 92가 진짜 92여야죠. 아, 그렇지 않나요? 이 92가 진짜 92에서 수학 한 문제 더 맞춰서 96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92 중에 찍어서 맞힌 게 하나 있어. 예를 들어 21번처럼 21번은 모르겠으면 5번이거든. 아, 수학생들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애들 수학학원에서 그렇게 배울 거예요. 모르겠으면 21번은 5번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작년 수능 수학 나에 21번의 정답률이 엄청 높았던 이유가 전국의 수학생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5번이었기 때문에. 이번 6평 21번도 5번이기 때문에. 21번 정답률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 92가 가짜 92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한 문제 더 맞추려고 4점짜리 하나 더 맞췄는데 그 22를 틀려. 평가원이 그걸 알아서 비틀어서 2번을 답을 했어. 틀려. 그럼 꼭 그냥 얼마인 거예요? 92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시험지 분석이 돼야 된다. 시험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거 하면 돼요. 알고 맞힌 거. 모르는데 맞은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지금 공부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맞은 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분석을 하는 게 이래서 어떤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험지 분석을 하는 거지, 애들이 평가원의 출제를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잠수생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 분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딴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걸 알고 풀었나 모르고 풀었나. 근데 이거를 모르고 풀었으니까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할 것인가. 대신에 공부를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목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런 걸 하는 거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이 퍼센트를 보고 걔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되니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좀 좋을 거다. 반드시 아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엄마가 먼저 해볼 수 있죠. 엄마 아빠가 먼저 해보고 애를 꼬셔가지고, 야, 네가 여기서 2문제만 더 맞추면 학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험지 분석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이제 요거 같은데요.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 보입니다. 이게 바뀐 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시, 그러니까 9월 목평을 보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데까지 원래는 3일밖에 없었는데 일정이 바뀌면서 6일이 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되세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9월 목평 보고 3일 있다가 바로 수시 원서 접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시험 보고 금, 토, 일 다음에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애들이 9월 모평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9월 모평 보기 전에 계속 수시를 어디 써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9월 모평 보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모의고사는요, 이거 이제 제가 요즘
여기저기 질문 많이 받는 건데, 모의고사는 준비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중간고사랑 모의고사랑 겹치는데, 중간고사 준비할까요? 모의고사 준비할까요? 네. 모의고사 준비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볼 때 뭐가 필요하냐면,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는 필요해요. 즉, 모의고사를 보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간에 모의고사를 보는 그 하루 동안 집중을 해서 시험을 보느냐 그냥 보느냐가 되게 큰 결과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습적으로 뭘 더 하는 건 아니라고. 6월 목표 직전에 무슨 모의고사 준비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9월 모평은 해마다 뭐가 제일 문제였었냐면, 애들이 9월 모평을 볼 때 시험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 고민이 빠져 있어서 시험은 그냥 절차일 뿐이지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더더군다나 6월 모평 성적을 갖고 수시 라인이나 이런 걸 다 정했을 거니까. 근데 올해는 9월 모평을 보고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모평 전에 반드시 수능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수능 학습이라는 거는 이번 주 모평에 나올 거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습을 하는 관성에 의해서 시험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도 똑같이 겹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바로 다음 날부터 기말고사 보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9월 모평 다음부터. 그럼 기말고사 준비하라고요. 근데 모평의 준비라는 거는 내가 내일 모평을 보고 모평은 어떤 순서에서 어떻게 볼 거다라는 시험적인 긴장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없이 모평 끝나고 나면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할 거야. 근데 올해는 끝나고 나서 6일이나 있으니까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수시 취업 발표 가능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최초합의 합격자를 등록하는 기간이 있고 그 등록 기간이 끝나고 나면 취업을 발표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취업을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까지 딱 끝나겠죠. 그게 재작년에 9일이었어요. 9일. 근데 작년에 7일로 줄었거든요. 그럼 9일에서 7일로 준다는 얘기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취업이 덜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올해 원래 5일로 줄었었는데 실제로도 바뀌고도 그냥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근데 한 달 전쯤에 수시 모집 요강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올해 어떻게 되냐면 30날까지가 등록 기간이고요. 31일부터 그러니까 취업을 발표할 수 있어요. 31일부터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30날에 31일 넘어가는 자정에 발표하고, 그러면 31일, 1일, 2일, 3일, 4일에서 닷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1일이 언제 31일이냐면 12월 31일. 그럼 12월 31일 날이 하루 있고 1월 1일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 그럼 이날은 발표를 못 하잖아요. 은행 이거 안 하니까 돈도 못 내고. 근데 1월 2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1월 3일이 일요일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4일이에요. 그래서 대학들이 30에서 31일 넘어가는 12시에 발표하고, 걔들 보고 31일날 5시까지 등록하라고 한 다음에 31일날 저녁에 얘네 정리해가지고 한번 발표하고 1, 2, 3 놀다가 4일날 한번 발표하고 오전에 4일날 그럼 12시까지 등록하라고 하고, 걔들 등록 끝나고 나면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 찬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취업이 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으로 지원해야 될 수 있죠. 수시. 그러니까 수시가 6차, 7차에서 붙을 것 같은 애들은 6차, 7차까지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한 전형은 분명히 경쟁률이 되게 떨어질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전형은. 그러면 애들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건 역으로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제가 저기 흐름을 활용한다고 써놓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수의 설명일 때 또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런 일정이 있다는 걸 하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이 9월 모평이 되게 중요한데, 그 9월 모평이 해마다 어떤 현상이 생겼었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9월 모평을 보고 3일 있다가 수시원서를 보통 접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소개서 끝나는 날까지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럼 애들이 9월 모평 보고 열흘 정도가 지났죠. 그럼 애들 머릿속에 9월 모평이 머릿속에 잘 안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9월 모평 분석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하려고를 딱 하다 보면 잘 기억도 안 나서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가 쏟아지냐면 실무가 쏟아져요. 그럼 애들이 실무에 미쳐가지고 실무를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수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9월 모평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로 뭘 간 거예요? 수능을 간 거잖아요. 특히 수학은 9월 모평이 전범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석이 안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올해는 6일이 있고 거기다 일주일이 있고 그렇겠죠? 네, 6일 있고 수시 접수하면 일주일 또 지나가고 그럼 13일이 지나잖아요. 그럼 애들 머릿속에 더 잊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9월 모평 이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월 모평 이후에 그리고 애들이 고3 특히 고3은 특성상 수시 원서 쓰고 나면요 입시 끝난 줄 알아요. 수시 원서 쓰고 나면 붙은 줄 알아요. 심지어 막 1단계 합격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죠. 딴 애들 컨설팅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 모평 이후의 집중력이 그 어떤 해보다도 중요합니다. 올해 9월 모평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정교육과정의 첫 적용이 되는 수능이라서 6월과 9월을 바탕으로 수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6월만 분석하고 간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갑자기 9월 모평 지나고 나서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력이 생기냐?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13주가 저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이때 학습적인 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13주 동안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6월 28일은 언제냐?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 6월 28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끝까지 지금 뒤늦게 있는 중간고사 있는 학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목표 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목표 분석을 하고 그 이후부터 9월 27일은 원서를 쓰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때까지의 13주의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실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학습적 관성에 의해서 9월 모평 이후를 굉장히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주 계획이 필요한데 이 계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자기소개서를 언제 쓸 건가? 저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10주차에 자기소개서를 쓸 거야. 또는 9주차에 쓸 거야.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 13주 안에 당연히 뭐가 낄 거냐면 기말고사가 낄 거거든요. 그럼 기말고사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얼만큼 할 건가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고3들이 제일 못하는 게 저 그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길게 보고 그림을 그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이 정해져 있어서 저게 언제가 적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걸 각각의 어느 순간에 뭘 할 건가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계속 우왕좌왕하다가 뭔가 집중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것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저 13주를 지금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9월 모평 이유가 중요하대. 그 얘기 지금 하시면 뭐합니까? 다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9월 모평 이유가 중요한 게 저런 부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되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놓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학습이라는 건 관성적인 거거든요. 탄력이 붙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이 안 좋아서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만 한다, 내신을 버리고 그게 아이를 집중시킬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아이가 딴 애들 다 내신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수능 공부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뭔가 정신이 팔릴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걔가 내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학습의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쓸모 있어서 내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신을 준비한다는 그 학습적인 관성이 수능 학습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내신이 7인데 내신을 써먹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영어나 그 아이의 국어는 수특이랑 관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학습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자세 자체가 수능적 학습의 자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하는 거지 내신이 쓸모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뒤가 되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뒤를 이루어내려면 이 앞단이 뭔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저 뒷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갑자기 여기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합니까? 제가 아까 애들이 9월 수시 접수 끝나고 나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애가 유지하거나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격차가 더 뭐 하는 겁니다. 벌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격차는 여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 늘어나지만 여파가 좀 있죠. 추학 발표 기간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추학 발표 기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문계니까 말씀드리면, 인문계는 승자 독식의 시장이라서 내신 좋은 놈이 수능도 잘하고 그 놈이 활동도 좋습니다. 학교 안 그러세요? 보통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는 애들이 귀해요. 잘하는 애가 귀해요. 그래서 걔들이 다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연계는 시장이 달라가지고 수능 잘하는 놈은 수능만 잘하고요. 내신 잘하는 놈은 내신만 잘해요. 활동 좋은 놈은 활동만 좋아요.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을 발생시키냐, 자연계는 내신 좋은 놈, 활동 좋은 놈이 수시로 가잖아요. 그리고 수능 좋은 놈은 수능까지 남아있잖아요. 끝까지 정시. 그래서 되게 치열해져요. 근데 인문계는 내신 좋은 놈이 활동도 좋고 수능도 좋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능도 잘 봐요. 잘 봐서 테이블 상에 존재해요. 누적 테이블 상에 그 아이가 존재는 하는데 정시원 썼을 때는 얘가 없어요. 이미 대학생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인문계 시장을 되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수준보다 더 아래쪽의 아이가 그 대학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인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정시가 저런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원활하게 돌아갈 일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올해 수시에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는 이거거든요. 학추의 실시가 확대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은 이거밖에 안 늘지만 인원은 별로 안 느는 거예요. 79명 뭐 별로 많이 느는 게 아니죠. 근데 연대가 들어오는 게 되게 커요. 학추는 선발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천 인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고등학교에 고대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울대랑 고대는 겹치죠. 추천받는 인원이. 그러면 여기 2명하고 여기 4%는 겹칠 거예요. 인문자랑 합쳐서. 그러면 이대, 중대, 경희대 받는 애가 4% 밖부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00명짜리 고등학교면 9등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연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연대 3%야. 그럼 연대 받을 수 있는 애가 6명이고 고대 받을 수 있는 애가 8명이잖아요. 그럼 이 6명이랑 이 8명이 겹쳐요? 안 겹치겠죠. 가만 안 계실 거잖아. 안 겹쳐요, 이게. 그러면 최대 14명이고 적어도 12명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 중대, 경희대 받는 애가 13등부터거나 15등부터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학교만 그렇겠냐. 모든 학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대, 중대, 경희대에 추천 쓰는 애들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연대가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방권 학교들은 좋은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다 쓴다고요, 여기를. 뭔지 되세요? 목동이랑 달라요, 시장이.
쓸 애가 없으니까 서울대 쓴 놈이 고대 쓰고 고대 쓰고 이대 쓰고 다 쓴다고요. 그러면 얘네가 다 붙으면은 차곡차곡 위에서부터 뭐 할 겁니까? 채워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많이 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존재하는 거라서 나중에 수시원서 쓰실 때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 애가 이대 중대 경대를 정시에 못 갈 것 같은데 추천이 우연찮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공격적일 필요도 있다.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더 놀라운 건 건대 동대가 하잖아. 여기 없지만 건대 동대가 한다고. 그러면 건대 동대는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준이 더 뭐 할 거라는 거죠. 하락할 거예요. 그리고 건대 동대 선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야 너 건대 받을 수 있는데 어떡할래? 그럼 애들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 수능으로 건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뒤로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 와중에 건대는 학교당 추천 인원도 없어. 건대는 학교당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동대는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학종은 올해 원래 공격적으로 쓰는 해였어요, 올해가. 왜 그러냐면 학종의 평가 기준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지금의 팬데믹 상황과 무관해요, 그거는.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2024학년 서류가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때 뽑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 마련하는 게 대학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까지 합격자와 올해 합격자가 되게 다른 양상을 띌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애들을 뽑으면 내년에 학교 다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대학 다니는. 그럼 우리 기준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거는 모집 요강사에 어차피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적 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 적용이 진행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대처럼 아무 의미도 영향도 미치지 않는 발표를 할 거예요, 대학들이. 3학년 1학기 비교과를 뭐 보면 얼마나 본다고. 근데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아니, 최저를 낮춰야 되는 건 고대잖아. 왜 서울대가 낮추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대는 면접 안 본다고. 그럼 이때까지 면접하고 상관없이 애들 뽑아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냥. 이때까지 면접 상관없이 그냥 애들 뽑았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고대가 지금 뭘 해도 악수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최저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또 어떤 유불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최저 변화할 수가 있어가지고 책을 하나도 못 내고 있거든요. 원래 리허설 개정판 이런 게 다 지난주에 다 나왔어야 되는데 작업 다 해놨는데 서울대가 폭탄 발표하는 바람에 야 최저도 바뀌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대 발표까지만 나왔을 때만 해도 아 그대로 찍으면 되겠다 리허설 전부 다. 근데 갑자기 최저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못 찍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서 되게 공격적인 성향의 지원이 학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모순되지 않나요? 요 앞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했고 여기 좀 공격적으로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원래 수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대학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여기 가고 싶은데 여기는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 애가 지금 정시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6월 모평의 여기가 아니고 아까 한 문제 더 이런 거 했잖아요. 뭐 10문제 이런 거 말고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대학 가는 분으로 잡아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서 한두 장 되셨나요? 네. 나중에 수시 왔었을 때는 9월까지 보면 이렇게 군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한두 장. 순서 잘 보세요, 순서. 여기서 한두 장. 여기서 한두 장. 되셨어요? 그럼 여기 한 장 쓰고 여기 한 장 쓰면 몇 장 남아요?
4장. 여기 한 장 쓰고 여기 2장 쓰면은 3장. 남는 거 위에서 그냥 쓰면 돼. 원서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반드시 수시 원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보수적. 되셨어요? 네, 여기는 공격적. 그러니까 여기 보수어 쓰고 여기 공격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데는 보수어 쓰는 거야. 아, 여기 꼭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 꼭 가고 싶은 데지. 여기 꼭 가고 싶은데 여기 어떻게 꼭 가야 되는데요. 꼭 가야 되는데 여기지.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적으로, 여기는 공격적으로. 뭔지 되셨죠? 그럼 학교가 상담한다. 그럼 어디 상담하세요? 여기? 뭔 소리를 들으려고.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물어보세요, 그거를.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도 집에 와서 어차피 쓸 거잖아요, 여기. 결제는 우리 집 카드로 하는 건데. 학교 가서는 여기 상담하는 거예요. 컨설팅 와서 여기 상담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는 거냐면요. 여기 써도 아깝지는 않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아니요, 안 아까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아깝다의 기준은 뭐냐면 얘의 정시적 경쟁력.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희대 적도를 갈 수 있는데 애가 와갖고 안양대 쓰겠다고 하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민하시는 거지 여기 고민하시는 게 아니다. 선배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실수하냐면 여기서부터 원서를 기분 좋게 써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쓸 때 기분이 좋지. 근데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적성인데 여기를 쓴다. 여기 쓰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써요? 여기만 되지는 않을 거야.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만 돼요. 원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쓰시고 여기가 된다는 보장 있으면 여기 먼짓 해도 되잖아.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야, 올해 우리 집 운수 대박이래. 위로 6장 써. 뭐 이럴 수 있죠. 우리 3절에 밑으로 4장 써. 뭐 이럴 수 있고. 그거 집집마다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걸 지금 결정하실 게 아니잖아. 지금 결정하기 좀 억울하지 않나? 우리 지금 막 공부 불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8월에 방학하기 전까지, 8월 중순에 보통 방학할 거 아니에요. 8월 중순에 방학하기 전까지, 잘 보세요. 8월 중순에 방학하기 전까지, 순서가 뭐부터라고요? 얘부터잖아요, 얘부터. 2개 대학. 되셨죠? 그리고 밑에 2개 대학, 위에 6개 대학을 정하세요. 제가 굳이 대학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2개 대학, 2개 대학, 6개 대학을 정하시는 거예요. 전형 이런 거 정하지 말고, 대학을 먼저 정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2개 대학 정했는데 2개 대학 정한 다음에 봤어. 그 대학의 전형을 봤어. 그때 교과 있고 학종 있고 논술 있어. 근데 우리 교과 안 좋고 그거 못 쓸 것 같고 학종 활동 없어 못 쓸 것 같고 그럼 쓸 수 있는 뭐밖에 없어요. 논술밖에 없어. 논술 쓰는 거예요. 그럼 논술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술 잘해서 아니 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럼 우리 집에만 그래요? 딴 집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논술 쓰면서 논술 잘하는 애 오면 어떡하냐고 이런 생각 하지 마요. 다 우리 집처럼 답답한 애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대학을 봤더니 논술도 없고 학종하고 교과밖에 없어. 근데 우리 애는 학종이랑 교과 안 되잖아 지금. 그럼 그 대학 버려. 그러면 한 개 대학밖에 안 남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거보다 더 많아도 돼 처음에는. 처음에는 4개, 12개여도 돼. 4개, 12개로 출발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 몇 개를 남기면 된다. 10개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8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저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학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요 대학은 반드시 아이랑 동의하세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여기 6개 고를 때 애 2개, 아빠 2개, 엄마 2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여기서 불러주면 너무 고마운 거지만 여기서 끝을 내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9월에 원서 쓸 때 이 두 대학이 쓰면 안 되는 대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쓰면 안 되는 대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의 정시 경쟁력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쓰면 너무 뭐한 대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운 대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대학을 버리는 게 그게 고3의 목표예요. 원래 고3의 목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저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담 가실 때 특히 학교 상담을 가실 때는 2번 가신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듣고만 오시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만 오시면 돼요. 듣고만 오시고 두 번째 가실 때는 반드시 저 8개를 정해서 여기에 이런저런 써볼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 번째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담자는요, 수시 상담을 가면 반드시 처음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수능은 얼마나 해요를 물어봐요. 상담자가 그걸 요구해야 된다니까요. 학교는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학교는 모의고사 전수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을 가셔서 컨설팅 하는 사람을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수능 성적을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 수능 성적도 물어보지 않고 막 어떤 대학을 막 얘기해. 근데 그 대학이 우리의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걸 왜 듣고 있어요? 수능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패턴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네. 인문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승자 독식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시장을 이용하려면 우리가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 성적을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를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걸 위해서 좀 더 애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긴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